네, 한국은행이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네, 방병국 경제학 박사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 금리를 낮춰도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직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의 어떤 기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외자가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더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동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 인하하는 게 낫다라는 소수 의견도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을 또 뒤로 많이 늦추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지만 또 일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무협 영화에서 보면은 검사 둘이서 검객 둘이서 싸울 적에 한 검사가 막 앞으로 뛰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쪽 검객도 같이 뛰잖아요. 네. 뭐냐면은 서로 간에 있는 위치의 차이의 문제예요. 그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금리 차가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기준금리 인하 지금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이 다 통화를 지금 완화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3월 아니면 4월쯤에 지금 낮춰질 것 같습니다. 네. 3월 아니면 4월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다음 예. 달이나 다다음 달이네요? 주로 여태까지는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 달에 시행을 해서 인하를 한 게 쭉 통례였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3월에 미국의 연준의 어떤 그 회의를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저희는 4월쯤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주열 총재가 부작용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서 이제 첫 번째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눈에 드러나는 것은 외자 이탈이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1,200조 정도 지금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더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요. 네. 그 외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서 그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렸을 당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십니까? 작년 동안에 그렇게 4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저희가 네. 많이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게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저희도 조금 좀 의문시 됩니다. 네. 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분에 훈풍은 불었지만 예. 그것이 경제 전반적인 어떤 성장률이 제고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제 시행에 예.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민간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적에 그 당좌 예금 중에 지급 준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네. 그전에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수료를 한 0.1%씩 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기본적인 효과는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돈이 더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민간은행들이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 없게 되니까 네. 대출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자기가 갖지 않고 시중에 풀 그런 지금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소위 말해서 소비와 투자의 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이 소비와 소비가 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네. 투자가 증대되고 그것이 큰 목적입니다. 네. 네. 일본 정부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니케이 지수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면 네.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네. 정부의 기대 효과는 선순환을 바랬는데 이게 예. 선순환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놀래서 즉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니네 경제가 그렇게 나빠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써야 돼? 이런 의문이 들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예. 그리고 일본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색이 오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와는 다르게 지금 역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의 어떤 움직임만으로는 네. 지금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일본 국민들도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연금 생활하는 고령자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생활비는 빤한데 금리가 내려가면 네. 아무래도 이 매월 받는 이자가 주니까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산의 감소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네. 그럼 어디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돈을 굴리는 데는 지금 정신없이 찾지만 실제로 소비하라고 그러면 소비는 또 못하는 지금 네. 그런 지금 입장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소비, 투자 촉진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을 무조건 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뭔가 적정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적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마음 편하게 하죠.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안 준다.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없으니 너 그거 써라. 불안해서 어떻게 씁니까?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설명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상승하는 것 같더니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이게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이 뭐 어떻게 해서 자꾸 풀린다고 해도 결국엔 기술적 반등에 그칠 뿐이지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성장세로 들어섰다거나 수요가 증가해서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결국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급락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폭락을 했다가 네. 이번 주 또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또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혼조세. 그러니까 네. 상승하다가 그저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한 중간 정도에서 멈추는 어떻게 보면 좀 감질나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직은 뭐 세계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조금 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네. 기술적 반등을 보였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하지만 유럽의 이제 도이치뱅크라든가 이런 데가 도산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조금 좀 우려가 좀 과장이 된 거니까 그렇게 지금 유럽 상황은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안도감은 들어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일부에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 최대 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 좀 이런 또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랬었는데 네. 실상을 보니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독일의 은행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금 좀 그 부분은 좀 안도하는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지금 완전히 해소됐느냐?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좋아지다가 지금 또 미국도 주춤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그게 주식시장의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세계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바로 국제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감산이 기대가 됐는데 동결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하락세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실망 매물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기에는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로 아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저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좀 어려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유가가 물론 당장 우리가 기름을 넣을 적에 조금 더 돈을 좀 아껴서 네.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실질 구매력의 증대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거보다는 그 저유가라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산유국가 개도국 많은 자원부국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네. 또 이것이 선진국에도 그대로 여파를 미쳐서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병국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